예, 그러면 자, 그 크리스 베르나르트의 퀀텀 컴퓨팅 for Everyone이라는 책의 9장 마지막 장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 챕터 제목은 Impact of Quantum Computing인데요. 이 앞에 장들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팅이 어떤 식의 알고리즘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,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양자 컴퓨팅이 그런 결과로 얼마나 위력을 낼 수 있는지를 좀 가볍게 리뷰해보는 그런 챕터인 것 같습니다. 다음 보시면, 양자 컴퓨팅이 이제 실현이 되면, 실제 컴퓨터로서 실현이 되면은 아주 substantial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.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쇼어 알고리즘이란 것과 글로벌 알고리즘, 그리고 퀀텀 어닐링 이렇게 세 개 정도를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학적인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가볍게 그냥 살펴보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쇼어 알고리즘을 소개할게요. 쇼어 알고리즘은 그 암호 체계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. 쇼어 알고리즘의 그 서킷은 이렇게 생겼는데요. 결론부터 임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현재 우리가 암호 체계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SA 암호 체계가 다 깨져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즉, 암호 체계, 암호 문으로 오가던 것들이 그냥 평문화가 쉽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쇼어 알고리즘은 다른 게 아니라 퀀텀 컴퓨팅의 퀀텀 서킷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퀀텀 컴퓨팅이 이제 현실에 오게 되면은 뭐 쇼어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기계가 생긴 셈이고, 그것을 이용해서 RSA 암호 체계를 다 깰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먼저 RSA 암호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많이들 그냥 뭐 교양 상식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, 조금 그냥 말로 쉽게 풀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RSA 암호 체계는 그 RSA라고 라이베스트, 리베스트, 샤미르, 아들만 이렇게 세 명이 만든 암호 체계인데요. 암호라는 거는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그 암호 키라는 거를 공유해야 되는데요. 그 암호 키가 주는 사람, 받는 사람 둘에게 똑같으면 그걸 대칭 암호키라고 말을 해요. 근데 그 대칭 암호키라는 거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털리면은 양쪽의 통신이 다 그냥 풀려버리게 되는 거여서, 들키게 되는 거여서, 아니면 정보가 새어나가게 되는 거여서 굉장히 안 좋고 체계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겠죠. 근데 이 RSA라는 거는 비대칭 암호키의 대표적인 것인데요. 비대칭 암호키라는 거는 어, 암호 키 자체는 그냥 똑같을지 몰라도 서로 송수신할 때 주고받는 정보가 똑같지 않다는 의미를 어,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비대칭 암호키이고, 근데 이 비대칭 암호키의 핵심은 매우 큰 정수의 소인수 분해가 굉장히 어렵다. 그리고 컴퓨팅으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해야지만 암호를 풀어낼 수 있는 건데, 그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? 그러므로 어려움으로 사실상 암호 체계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하단의 이미지에 넣은 것처럼 뭐 몇 개의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암호문에 주고받는 송수신에 사용하는 숫자는 그냥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정도만 해도 2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. 하나의 컴퓨터로. 뭐 반대로 2000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뭐 1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, 암호문 하나만 해독하는 데에도 뭐 1년 2000개의 컴퓨터라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시간과. 구체적으로 큰 수라는 건 대충 이럴 것 같습니다. 녹색으로 보이는 게 그 암호문에 해당되는 것이고, 그 뭐야 이
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두 개를 이렇게 복잡한 소인수 두 개 PQ라는 소인수로 풀어내야만 암호 체계가 풀린다고 할 수 있죠. 자, RSA 암호 사용 예시는 뭐 우리가 오늘도 사용했을 건데요. 이 바로 HTTPS 통신이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 통신을 할 때 HTTP 그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HTTPS가 아니라 요즘 다 사용하는 S가 아니라 HTTP를 이용한다면 내가 구글에 접속해 가지고 뭐 구글에서 무슨 스토어를 이용한다 할 때 이런 정보를 그냥 평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. 구글 서버에다가 나의 계좌번호는 뭐뭐고 비밀번호는 뭐뭐니까 나의 계좌에서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보내겠습니다. 라고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죠.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10만 원 지불했으니까 내가 산뭐 피카츄 인형 한 개를 10만 원에 구매했다. 라는 것도 이제 정보로 되돌아올 거예요. 근데 이걸 만약에 그 감청자가 듣고 있다면 감청에만 성공한다면, 이 어딘가 통신상의 감청에만 성공한다면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반면 HTTPS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 S 하나가 붙었다는 게 Secure Socket Layer, 요즘엔 TLS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. 이 어쨌든 secure하다는 그런 것인데 이 S가 바로 RSA 암호 체계를 이용하고 있고 HTTPS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똑같은 문장들이 다 암호화가 돼서 오가게 되는 거예요. 웹브라우저 같은데 요 앞부분에 HTTPS 앞부분에 이런 무슨 마크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 눌러보면 이렇게 보안,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. 비공개 상태로 뭐 암호화돼서 전송됩니다라고 말이 나와요. 그러니까 즉 이렇게 사소한 웹페이지 한 번 그냥 이동할 때조차 RSA 암호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. 이번에는 그 감청자가 만약에 이 통신상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냥 암호 문만 얻을 뿐, 그리고 암호 키를 뭐 복합적으로 바꿔낸 것만 알 수 있을 뿐, 훔쳐봐도 전혀 모르게 되죠. 정보가 그냥 보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앞에 것처럼 다 알게 된다면은 뭐 계좌를 털어간다라는 그냥 뻔한 그런 해킹 사례가 빈번하겠죠. 자, 그러면 RSA 암호 체계가 어떻게 그 작동하는지 한번 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. K, N, PQ, 그리고 E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. K라는 거는 보내려는 사람이, 그러니까 암호문을 만들려는 사람이 만들어낸 암호 키입니다. 이 K라는 키를 알고 있으면은 암호문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암호 키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암호 키를 만든 게 나라면 지금 뭐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은 구글이라고 할게요. 나와 구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구글은 PQ라는 소수를 두 개를 정해요. 근데 이 PQ 두 개를 곱해가지고 N이라는 큰 정수를 만듭니다. 그리고 구글은 또 하나 P-1, Q-1 아까 정한 P에서 하나를 뺀 거, Q에서 하나를 뺀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둘과 공통 인수가 없는 좀 작은 수 2라는 거를 정해요. 이렇게 임의로 PQ2를 정해서 킵을 합니다. 근데 이 PQ를 곱해가지고 N을 만들어서 모듈러스로 사용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KN, PQ2를 가지고 암호문이란 거는 K 암호 키라는 거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K에 2승을 한 다음에 모드 N을 하면은 그게 암호 전송이 되는 거래요. 자,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내가 암호 키 K를 만들어서 나만 간직하고 있습니다. 이걸 알게 되면은 암호문을 풀 수 있으니까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겠죠?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구글은 그 소수 PQ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구글만 간직하고 있고 PQ를 곱해 가지고 N을 만들어서 나한테 전송을 해줘요. PQ는 모르게 하고 N만 전송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구글은 그와 동시에 P-1, Q-1과 공통 인수가 없는 수 2라는 것도 나에게 전송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나는 K를 나는 갖고 있는데
그 구글이 전송해준 n과 2를 가지고 k의 2제곱을 한 다음에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그걸 구글에게 전송을 해줘요. 그게 k의 2승 모드 n인 거죠. 앞에 그 전송한다고 한, 내가 보낸다고 한 숫자입니다. 그러면 이제 k2 모드 n을 보내게 되면은 구글은 pq를 알고 있으므로,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k를 쉽게 알 수 있어요. 적당한 그냥 고정 컴퓨팅 계산만 하면. 근데 이때 감청자가 n과 2는 지금 통신상에서 감청만 하고 있으면 들리는 거였죠. 그리고 내가 보낸 k의 2승 모드 n이란 것도 알 수 있어요. 이 세 개의 숫자를 알 수 있는데 2로부터 k를 역산해내기는 어려워요. 왜냐하면 그 n이란 게 핵심인데 n은 구글만 갖고 있는 p랑 q라는 소수로 곱해진 숫자잖아요. 그걸 알지 않는 이상 구글처럼 k를 복원해내기는 어렵습니다. 즉, 이 RSA 암호 체계의 핵심은 이 n이라는 큰 숫자를 p와 q라는 소수로 소인수분해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PQ를 얻어내게 되는 그 소인수분해를 한다면 RSA 암호 체계를 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. 뭐 아까 전 정도 본 길이 정도 숫자만 돼도 한 1000년이 걸릴 정도로 그런 건데 이제 1000시간이 걸릴 정도로요. 예. 그런 건데 이제 슈어스 알고리즘은 이걸 이제 이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BQP 차원의 문제로 낮춰버렸습니다. BQP는 제가 한참 오래전에 저번 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Bounded Error in Polynomial Time이라고 해서 뭐 확률적으로 에러는 있지만 그냥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문제가 풀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에요. 원래는 BQP 이상의 좀 어려운 문제였죠. BQP는 한 이 정도 되는 P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, 이 슈어스 알고리즘이 그 소인수 분해를 한다는 것은 퀀텀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걸 한다는 거고, 이걸 이제 게이트로 바꿔내서 로지컬 게이트로 바꿔내면은 이제 퀀텀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 게이트가 되는 거죠. 아이디어는 뭐 여기서는 그냥 말로만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다마르 게이트를 그냥 리커시브하게 어떻게 포뮬러로 만들어냈는데 그 퀀텀 프리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리커시브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애초에 제가 설명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그냥 복잡한 수학은 넘어가도록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정도로만 끝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슈어라는 사람 그냥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제가 이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분은 이제 MIT 교수시고 2003년부터 재직을 하셨고 그 Theoretical Computer Scientist라고 하네요. 아직도 잘 그냥 활동하고 계시고 65세밖에 안 되셨습니다. 어쩌면 이제 양자 컴퓨팅이 좀 그 두각을 드러내게 되면은 노벨상은 뭐 거의 첫 번째로 받으실 분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슈와스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기보단 그냥 교양 수준에서 말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아까 전에 그 소인수 분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냥 그 유튜브에 그 뭐 How Quantum Computers Break Encryption 이라는 교양 그 미니트 피직스인가? 피직스 미니츠인가? 라는 채널이 있어요. 되게 재밌는 채널인데 그냥 지하철 안에서 듣기 편한 그냥 교양 물리 채널인데요. 거기서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슬라이드 한 장을 그 가져왔습니다. 자, 15라는 아주 간단한 그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15는 뭐 우리 머릿속에서 벌써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. 근데 슈어스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. 먼저 15라는 숫자에 대해서 아무거나 하나 찍어봐요. 아무 숫자나 하나 찍어봐요. 그걸 크리피 게스라고 합니다. 크리피 게스를 해가지고 2를 넣었더니 소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되죠.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건데 제대로 된 인수로 바꿔내는 그런 게 없을까? 라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제대로 된 숫자로 바꿔내는 알고리즘은 유클리디안 호재법이라고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란 게 있습니다.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g라는 숫자에 p승 2분의 p승을 한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
코렉트 팩터, 즉 15의 인수가 되는 어떤 녀석을 딱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알고리즘을 딱 통하면은 5라는 게 딱 된답니다. 근데 이걸 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클래시컬 컴퓨터로 풀면은 아까 전에 그 정도 숫자가 막 그 1000시간 정도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. 몇 년이 걸리고 그 복잡한 거는 뭐 이제 1000년 걸리고 막 이러는 거겠죠.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데 이제 슈어스 알고리즘이란 걸 이용하고 근데 그 슈어스 알고리즘은 퀀텀 서킷 즉 퀀텀 컴퓨팅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오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그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딱 얻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그냥 쭉 말로 설명했는데 뭐 여기서 뭐 PQ라는 그 두 개의 숫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스몰 a라는 숫자를 구하고 그 a의 모드 n을 하고 a 제곱의 모드 n을 하고 등등등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그 G의 X승이라고 8이란 걸 개수로 넣게 되면은 저 리절트를 그냥 8 그리고 모드 n이라고 할 때 이 그림상의 예시에서는 n이란 걸 77로 놓고 뭐 g를 8로 놓고 x를 1, 2, 3, 4, 5, 6, 7 점점 늘려가는 승수를 늘려가는 과정인데요. 아까 전에 k의 스몰 2승 모드 n인 걸 gx승 모드 77이라고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걸 이제 하면은 8의 1승, 8의 2승을 뭐 모드로 쭉 나눠보면은 그 나머지가 8, 64, 50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8의 10승 때처럼 1이 한번 탁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1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8, 64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고 8에 20승이 되게 되면은 또 1이 또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좀 어떤 소인수 분해와 관련된 알고리즘에서 주기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10승에서 이제 1이 튀어나오게 되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8에 0승이 있어가지고 0승부터 1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슈어 알고리즘을 잘 구현해낸 퀀텀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란 걸 하게 되면은 이 캡 표현으로 I 더하기 R 뭐 2R, 3R 등등 해가지고 어, 그 이제 뭐 R로부터 뭐 소인수분해 힌트가 되는 걸 찾아내고 뭐 소인수분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베리타시움이라는 그 유명한 채널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How Quantum Computers Break the Internet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다음 그 퀀텀 컴퓨터가 가져올 임팩트 두 번째로 글로버스 알고리즘이란 걸 말하는데요. 글로벌 알고리즘은 요즘은 뭐 빅데이터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컴퓨팅에 소요되는 시간은 서치 알고리즘이거든요. 결국 뭐 비트리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. 그 자료 구조 같은 데서 컴퓨터 공학 전공하면은 많이 배우는데 거기서 결국 서치 알고리즘 뭐 많이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는 아니 그 양자 컴퓨팅의 특정한 것을 이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아, 어,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글로벌 알고리즘은 이제 데이터 검색 소요 시간이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n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게 스퀘어 루트 n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. 만 개의 데이터를 검색할 때 그 만 초 정도가 걸리던 게 100초가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효과적인 것이죠. 3시간 걸리던 게 2분이 걸리게 되는 엄청난 겁니다. 결국에 이게 계산 컴퓨팅에 엄청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뭐 만능은 아닌 거는 이제 뒷장에 나오는데요. 먼저 그 서킷을 한번 그냥 눈으로라도 볼까요? 항상 이런 알고리즘을 보면은 오라클 안에 그 F라는 게 들어갑니다. F는 이렇게 뭐 그 두 개의 탑 캣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 그 두 개의 큐빗이 있고 아래 바텀 큐빗은 이제 하나가 있는 상황이고
음,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 서킷에서는 탑 큐빗으로 00을 넣고 바텀 큐빗으로 1을 넣게 되고 뭐 아다마르 게이트를 뭐 지나가게 하고 A라는 특정한 게이트를 지나가게 해가지고 탑 큐빗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설치가 완료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. 자, 여기에 뭐 구체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A라는 게 포인트고요. 특정한 캣에 대해서 A라는 걸 저렇게 쓰고 그 A라는 것을 이제 가해주면은 10이라는 그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렸지만 대충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냐면요. 그 n이 두 개, 찾고자 하는 자료 수가 그 찾고자 하는 그 전체 자료의 개수가 아니 전체 자료의 구성 개수가 두 개일 때 글로벌 알고리즘은 그 딱 하나의 질문만으로 정확하게 서치를 해낸다는 거예요. 근데 반면에 그 고전 컴퓨팅으로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2.25번의 검색을 해야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획기적인 효과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과신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앞에 알고리즘의 그 구체적인 건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알고리즘의 약점이 아주 특정한 자료 구조일 때만 이 글로벌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거예요. 그냥 자료의 그 구성 자체가 글로벌 알고리즘에 맞게 설계가 돼 있었어야지만 그 글로벌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는 그, 그 계산이 그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. 알고리즘, 그 검색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약간은 이제 약간 비관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요. 글로벌 알고리즘이 옵티멀이라고 합니다. 이것보다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증명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이상의 것은 없다고 하네요. 쿼드라틱 스피드업 이상은. 그리고 또 지금은 슈어랑 뭐 글로버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 소개를 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. 퀀텀 알고리즘 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 여기서 뭐 백과사전 찾듯이 한번 재미있는 알고리즘이 있나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뭐 첫 번째로 보이는 대문에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어, 대수와 정수론 알고리즘이네요.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애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케미스트리와 시뮬레이션 부분에도 뭐 퀀텀 컴퓨팅이 쓰이게 되고 그 하드웨어적인 구현으로는 IBM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아마 최신의 정보겠죠? 2016년도에는 지금 IBM은 여기 보면은 5큐빗 프로세서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2017년도 IBM은 20큐빗, 즉 20큐빗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퀴스킷 같은 거를 아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구글은 지금 이렇게 구글 expected to announce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발표가 됐나요? 72 큐빗을 사용하는 양자 컴퓨팅을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거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72 큐빗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퀀텀 어닐링이란 거에 대해서는 어닐링이란 건 결국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 거죠. 그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부분을 찾거나 뭐 로스 펑션의 가장 그 로컬 미니멈 같은 걸 찾는 과정인데 글로벌 로컬 미니멈 같은 걸 찾는 과정인데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찾는 어닐링 과정에서 퀀텀 컴퓨팅을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으로는 D-Wave라는 회사가 해당 하드웨어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D-Wave라는 거는 놀랍게도 2000 큐빗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거는 사실 2000 큐빗 컴퓨팅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
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컴퓨터의 그 연산 기능이라기보다는 어닐링 프로블럼,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뭐 엄청난 시스템을 구현한 건 아니라고 또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컴퓨터라고 하면은 모든 그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 구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. 논리 연산이 전부 다. 그래서 이제 퀀텀 스프리머시라는 표현이 또 다음 섹션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에 구글이 72큐빗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특별한 숫자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이 72큐빗이 있게 되면은 이 퀀텀 큐빗 시스템이 갖는 베이시스가 2의 72승이란 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4의 뭐 0이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이 붙은 개수의 베이시스를 갖게 돼요. 이 정도 큰 숫자는 뭐를 의미하냐면 도저히 이제는 그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상상도 못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 그 베이시스를 갖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그 퀀텀 스프리머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퀀텀 스프리머시가 이제 구글이 이제 이걸 만들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, 음, 이게 된다면, 아니, 그리고 그 이상의 한 300큐빗이 된다면요, 이 퀀텀 스프리머시 이상으로, 뭐가 되냐면, 2의 300승의 베이시스를 갖게 된다는 거는, 이 2의 300승의 베이시스라는 거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의 배열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베이시스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늘어나게 되면은 그 우주의 개수가 여러 개인 걸 다 합치더라도 아마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? 그리고 이 저자는 약간 여기서 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이거 매뉴얼들을 이렇게 써도 되나? 예,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퀀텀 컴퓨터가 나오는 거고, 그렇게 되면은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돼가지고, 그러면 우리가 패러렐 유니버스, 뭐 에버리시 말한 그 매니 월드를 말하는 거예요. 그 월드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개의 월드에 대해서도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도이치는 그 에버릿의 그 매니월드 프린시플을 매니월드 인터프리테이션을 믿었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발표했을 때 앞 챕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. 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그 도이치 알고리즘의 그 도이치가 1985년도에 그 논문에 쓰기를 이 멀티 큐빅 시스템이 한 이 정도쯤 되면은 그, 그, 뭐야, 이게 벨 테스트가 퀀텀 컴퓨팅의 단초가 돼서 그, 그 양자 역학의 그 논로컬리티가 증명됐던 것처럼 매니월드 인터프리테이션이 실험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거다. 그러길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하게 되면 이제 매니월드 인터프리테이션도 검증 가능한 이론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재미로 덧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, 그 컴퓨팅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저자는 계속 말을 하기를 클래시컬 컴퓨터랑 퀀텀 컴퓨팅이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퀀텀 컴퓨테이션은 게 애초에 아니 컴퓨터라는 게 애초에 퀀텀 컴퓨터 자체를 말하고 클래시컬 컴퓨터는 컴퓨팅이 아닌 아주 작은 부분만 다루고 있는 컴퓨팅의 그 일부에 해당된다. 오히려 일반적인 컴퓨터라는 명칭은 퀀텀 컴퓨터가 가져야 된다.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슈퍼셋이라는 뜻이죠.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단락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책의 결론은 그냥 이제 우리는 새 시대에 도래했다. 새 시대에 들어오고 있다. 퀀텀 컴퓨팅이 뭐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